자, 이번 시간은 용도 변경에 관한 주제 볼 텐데요. 통계적으로 이게 이제 그나마 적용 대상 행위 중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8년 동안 하나, 둘, 셋, 네 문제 정도 구성이 됐으니까 나름 괜찮게 구성되는 이슈에 해서 자,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게 되면은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자,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이 먼저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서 자, 그 자산 전문 영교 건축에서 9개 시설군이라는 것이 먼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의미는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튼튼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서 순서하고요. 자, 건물의 용도군까지 분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먼저 암기하실 게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이게 9개 순서가 일단 세팅이 돼야 되고,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써보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대강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의 종류라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 보면 30개가 있게 됩니다. 이 30개가 이 9개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30개가 9개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는지를 그걸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된 대로 가보십시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여긴 용도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름 똑같아요. 자동차 관련 시설해서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등의 용도로 쓰게 되면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한다.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등의 시설군의 7개 용도군, 운창공 위참여정에서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까지 7개나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창공 위참여장이라고 해서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까지 운창공 위참여장, 이렇게 7개를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운창공 위참여장에서 일단은 이 파트를 갈 때는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될 게 전기통신시설군. 얘는 좀 간단하죠.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이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한 구제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발전시설은 발전소 등을 의미하게 될 테고, 방송국 등을 가리켜서 방송통신시설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이름 똑같은 문화 및 집회 시설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라고 해서 종교 시설을 문화 및 집회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밤의 문화라고 해서 위락 시설이라고 하는 거, 한국인의 관광 문화에서 관광 휴게 시설까지 네 가지 문화 및 집회 시설. 뉘앙스로 가셔야 돼. 이슬람 문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한 현상, 밤의 문화라고 해서 위락 시설이 있었고요. 한국인의 관광 문화에서 관광 휴게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자,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영업 시설군요, 돈 내고라고 하는 게 키워드, 돈 내고 물건 사는데 판매시설, 백화점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 헬스장 이런 게 있겠죠. 돈 내고 자, 잠자는데 숙박시설, 돈 내고 또 자는데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서 이름이 긴데 하여튼 다중생활시설은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전문 영교에서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 시설을, 교수야 의무,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교육 연구 시설이라고 하는 거, 수련 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시설과 노유자 시설. 의미상 교수야, 이 세 가지는 교육과 관련한 개념으로 보여지고, 복지와 관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게 의료 시설과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근생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이 다 1종이나 2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이라든가 서점 이런 것들이 1종 근생시설의 대표값이고요. 2종 근생시설의 일반 음식점, 식당 얘기하는 거죠.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런 것들도 2종 근생시설. 근데 종류를 외울 수는 없어요. 하도 많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이제 1종 근생시설만 큰 타이틀로 14개, 세분화 시키면 한 60개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은 어디에? 바로 근생시설, PC방 이런 것들은 2종 근생시설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자산 전문 영교 근까지 보셨고요.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단독 주택이란 용도군, 공동 주택이란 용도군, 주거 관련돼 있고 업무 관련해서 자 업무 시설 그 외 특이한 것이 교정 및 군사 시설에서 교도소, 군부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교정 및 군사 시설까지 보셨고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서 축사와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우면 되게 간단해지는데 하여튼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국토기획법 할 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외우고 얘기를 시작하듯이 이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도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토지 얘기를 하면 항상 용도지역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건물의 종류가 무엇이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1000평짜리 건물이 있다. 와, 부자다. 꼭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창고 같은 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큰 돈이 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위락시설이다. 숙박시설이다. 그러면 말도 못하게 비싼 그런 건물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계속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자, 다른 것들을 공부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일단은 용도 지역하고 건물의 종류라는 게 암기가 돼 있어요.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자, 지금 건축물의 종류 이 30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9개 그룹으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그 다음에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리고 그 밖의 시설군 해서 대부분의 문제는 용도군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져요.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의 시설군에 운창공, 위, 잠유장 7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통신시설군 2가지, 자 발전 시설과 방송통신시설, 네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 구분하게 될 테고 영업시설은 돈 내고 해서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있겠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이게 6번째인가요? 바로 교수야 의료,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 거, 근린생활시설군은 1종과 2종,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이란 용도군, 공동주택이란 용도군, 업무시설과 교정 및 군사시설 해서 오피스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오피스텔에 있어서 중개보수율, 매매 교환에 있어서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그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속하게 됩니다. 교정 및 군사시설은 큰 이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서 축사와 작물 재배사 등이 대표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 시설군, 30개 용도군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리를 해 두셔야 돼서 자, 그리고 나서 용도 변경 간단해. 시설군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 위에서 밑으로 내릴 때는 어떻다? 신고만 해도 된다. 이런 취지. 그리고 같은 시설군인데 용도군이 다르면 이때는 건축물 대장에 그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갑시다.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은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 안전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이 간단해. 설명이야. 서로 다른 시설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 내릴 때는 어떻게 신고하면 된다.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 간의 용도 변경은 어떻다? 변경 신청.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같은 용도군 하면 이때는 허용 대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근생시설도 예외가 있고 몇 개 예외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오고 일단은 용도 변경 파트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30개를 바로 9개 그룹으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4번 나왔으니까 거의 출제빈도가 아주 높은 것 중에 하나죠. 힘들어도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16년 동안 한 번, 두 번만 나오더라도 그걸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가 없어. 자산 전문, 영교, 근죽의 9개 시설군, 30개 용도군. 바로 지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갈 텐데,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갈 때는 이제 첫 번째 문제 요건 되게 간단한 거죠.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 그러면 이걸 지문을 읽으면 안 돼. 무조건 뭘 써야 돼? 자산, 전문, 영교, 근축의 9개 줄을 딱 써놓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른편 답을 뽑았던 지문인데 이건 옛날 문제야. 자, 지금 시설군을 가지고 출제하는 것들은 대단히 유치한 형태 옛날 문제가 되게 됩니다. 2번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 교육 여기 있네. 전기통신 올라가네.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할 신고라고 쓰는 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따 3번 지문부터가 문하는 형태죠. 교육연구시설을 어디로 지금 보니까 판매시설. 자, 그러면 자선 전문 영교 근죽의 교육연구시설은 어디에 속한다? 바로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번째 시설군에 속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판매시설인가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쓰면은 대충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이걸 막 상상을 하게 되면 뒤죽박죽 된다고 해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죽 무조건 써놓고 접근하시면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부 용도는 몇 번만 하시면 금방 대충 캐치를 해내게 됩니다. 해서 그 정도. 그 다음에 4번 질문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 자, 자산 전문 영교 근죽의 공장은 산업 등의 시설군. 그래서 공장, 자, 자동차 관련 시설하면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숙박시설 돈 내고 라고 해서 영업시설은 5번째죠. 수련시설, 교수의 의논 6번째. 교육 및 복지시설고 내려가는 거니까 신고하면 된다. 일종 근생시설, 자, 자산 전문 영교근 해서 7번째. 그리고 나서 거기 의료시설은 교수의 의논 6번째.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허가니 신고니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 9개 시설군, 30개 용도군을 줄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게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지문 필요 없고요. 8번 지문, 말도 못하기 어려운 거죠. 단독을 다각으로 변경할 때, 둘 다 같은 용도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요? 그냥 허용 대상으로 봅니다. 해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다. 대장 변경 신청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신고는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런 식의 질문에서 거기서 7번, 8번, 9번은 별 필요 없어요. 자, 그냥 6번까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 유형이 어디 3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9페이지 가서 25회 때 나왔던 문제 볼까요? 자, 25회 때 나왔던 문제 보니까 지금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인 경우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써놔야 돼. 자산 전문 영교 근죽 이걸 써놓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야. 해서
자, 판매세는 돈 내고니까 영업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시설은 운창공 위참여정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신고대상 아니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갈 때는 만약 이걸 발견했으면 기억은 다 제거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야. 기억은 다 제거. 미음번 가볼까요? 자, 숙박살 돈 내고라고 해서 영업시설군 5번째 썼죠. 그 다음에 위락시설, 밤의 문화라고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가, 니은도 제거해서 기억 죽이고 니은 죽이고 나면은 4번, 5번 중에서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디귿번 보니까요. 장례시설, 운창공 위참여장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 그리고 종교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포함이 돼야 된다. 해서 답은 4번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자, 지금 기억, 니은은 허가 대상이었다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신고 대상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 두 개 일단 제거하고 풀었다고 썼을 때 기억니를 제거하고 디귿은 신고 대상이니까 더 이상 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는 답을 4번 바로 찍고 들어가 버려야 된다고. 일 없이 풀지 마요. 취미생활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 볼 텐데 리을번 의료시설 이게 뭐야? 교수야 의노 해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번째 썼죠. 그리고 나서 지금 교육연구시설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 대장 변경 신청이 되게 된다. 변경 신청 대상이죠. 해서 신고 대상 아니고요. 일종 근생시설에서 업무시설에서 근생시설 자산 전문 영교근 해서 7번째 그리고 나서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이고 내려가는 거니까 신고 해서 디귿미음 두 가지가 신고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고 말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자산 전문 영교 근주의 자 이건 혼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웬만한 것들은 반복을 시켜서 좀 뺑뺑이를 시킬 수 있는데 이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노력 안 하면 이건 해결 못합니다. 이게 딱 떨어지는 파트니까 반드시 가시고 2번 문제는요. 자, 답 해설 가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는 찍어가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2번 문제 볼 텐데 건축주인 갑은 4층의 건축물 병원으로 사용하는 중 서점으로 용도명의 의미를 설명드리면은 병원은 의료시설이 될 테고 서점은 일종 근생시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웠던 문제야. 이 문제는 왜 병원이 의료시설인지 어떻게 하냐고 서점이 일종 근생인지 학원 한 강사나 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 치고 1번 질문 보니까요. 갑은 용도 변경을 위해서 대순할 때 건축사가 아니어도 그 설계를 할 수 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2번 지문이요. 자, 갑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을 신고해야 된다. 자신 일단 없다 하십시다. 3번 지문이요. 갑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해서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는 없다. 전혀 모를 얘기. 복수 용도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다음 4번. 갑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전혀 모를 얘기. 이건 용도 지겠다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기획법 할 때 버리는 문제라고 설명드렸던 주제. 5번.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때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공부가 됐다고 했을 때 그나마 한 번 들어본 게 뭐가 있어? 2번 하나밖에 없죠? 용도 변경에서는 허가냐 신고냐 변경 신청이냐 요 세 가지만 공부를 하셨다고. 이 문제는 죽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학원 강사가 해설 쓰다가 죽어요. 죽어. 아니 이 문제는 뭐 10분, 100분, 1시간을 들여도 일반 수험생이 풀 수는 없다고. 대신 수험생이 알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허가냐 신고냐 변경 신청이냐 세 가지만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 답을 맞춰내야 돼요. 왜? 점수가 나오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몇 개 외운 내용을 가지고 그거 어디 있나를 찾아보셔야 돼. 절대로 이걸 하나하나 캐치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공법이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실력으로 돌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학원 강사도 왜 1번이 틀렸고 왜 2번이 틀렸고 이런 3번이 틀렸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 없어. 2번 맞으니까 나머지가 틀린 거야. 이건 법조문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손도 못 댔던 것. 자, 결국은 모든 문제가 용도 변경은 허가냐, 신고냐, 변경 신청이냐라고 하는 거, 요걸로 다 귀결이 된다고.
세부 용도를 따져버리면 이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30개 용도군, 9개 시설군도 다 못 외워서 버벅이고 있는데 세부 용도까지 얘기해버리면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자, 아는 범주 내에서 찍는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찍을 게 뭐라고? 한 번이라 본 거. 유일하게 본 게 뭐라고? 2번 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 볼 때 짜증내지 말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셨고 여기까지 용도 변경.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건축물 관련 교재, 건축 관련 교재 중에서 건축물 관련 교재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관련 교재는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자, 이 얘기는 어디서 한번 공부하셨냐면 시골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은 어떻다?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도시적 아니고 지구단위 기획구역 아니고 동읍지역도 아닌 지역에서도 어떻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파트는요, 출제 빈도가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져. 16년 정도 주기로 한 문제 정도씩 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폐율의 기본 공식부터 가볼까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게 어떻게 표현한다?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는 게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해서 건폐율은 국토기획법 할 때 공부하셨어요. 용도 지역 정해지게 되면 건폐율 주거지역 6개 5, 6, 6, 5, 7 상업지역 9, 8, 8, 7 공업지역 7, 7, 7 녹지예로 다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얼마? 40% 이하 이런 식으로 건폐율 최대한도 공부하셨습니다. 해서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건폐율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토기획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 법에서 건축법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강화 또는 완화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검토를 해보게 되면 앞에 한번 공부했었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용적률은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주거적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1100, 900, 공업적은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에서 도시적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데는 보전 녹지, 도시적 외지역 다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적 100% 이하라고 해서 이 용적률의 최대한도 역시 어디서 국토계획법에서 따르게 된다. 다만 이 법에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따르게 규정하면 어떻다? 그것에 의하게 된다.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자, 그래서 결국 용적률에 관련해서 앞에 공부했던 개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라는 거 뭐였어? 자,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면적 등은 제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 봐서 바로 지문하고 문제 보면서 이 유형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의 비율. 틀렸죠? 건축 면적의 비율. 근데 얘는 틀리게 나왔는데 답이 안 됐어.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지문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역시 어려운 질문. 자, 가볼까요? 어떤 대지가 100평짜리인데 용적률이 200%라고 주어졌을 때 건물 2동이 있으면 2개를 합쳐서 용적률 규제를 적용을 하는 것이지 각각 건물 단위로 용적률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건물 여러 동 지면 어마무시하게 빌딩 숲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건축법의 규정을 통해서 국토기획법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 적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완화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역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근데 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그렇게 정하고 있으면 어떻다? 이렇게
이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 용적률도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관련 문제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용적률의 공식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대지 면적을 먼저 주어져 있나요? 대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면적 계산해 봐야 되죠. 근데 용적률에 관련된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 제외했었고 지상층의 주차 공간도 다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하층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하 2층, 지하 1층 무조건 지하층은 어떻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상층을 이제 검토해 봐야 되는데 5개 층이고요. 한 층당 전부 업무시설로 5개 층이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근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 480.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죠. 그래서 자 지금 연면적이 뭐가 된다?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건축 면적 합계가 아니라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해서 한 층당 480제곱미터이고 5개 층이 되게 되면은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선 지하층은 제낀다. 이게 논의 포인트가 될 텐데 2,400인가요? 해서 그러면 용적률은 1000분의 2,400이니까 2.4 바로 240%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용적률을 가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서 공부했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거,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면적 등은 어떻다?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자 보셨고요. 그다음 높이 제한 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제한은요. 그냥 높이 제한과 일조 햇볕을 받기 위한 높이 제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편집이 잘못되어 있나? 지금, 자, 높이 제한, 여러분 교재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 자, 가로 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에서, 자, 허가권자가요, 높이 제한을 함에 있어서 가로 구역,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땅 덩어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 높이를 규정해 있구나. 허가권자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 높이를 지정 공구할 수 있다. 밑줄 그을 거 없어. 그냥 듣고 버릴 거야. 이건 전혀 포인트가 안 돼. 지문 나와도 가치가 없어. 이건 딱 문장 하나 외우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뭐 건물 지을 것도 아니고 알아서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시험용으로는 딱 문장 하나, 최대 2개 외우고 끝내는 거야. 이거 자꾸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험 보러 가실 때 자꾸 뭘 하냐면 풀어봐요. 뒤져요. 풀어보면 뒤집니다. 딱 답 외우고 찍어버려야 돼. 이거는 출제 기술상 딱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가로 구역이라는 게 뭐죠? 도로로 큰 도로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땅덩어리, 우리가 블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걸 가로 구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주로 시군 구청장이 될 것인데 이 사람이 가로 구역을 단위로 최고 높이를 지정 공구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식이지. 이 동네에서는 예를 들어서 120m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가로 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자, 해서 별 얘기는 아니고요. 가끔 우리 건물들을 보다 보면 특히 서울역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상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건물들, 중간에 빵꾸난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으로 지은 건물도 있어요. 이상하게, 약간 이상하게. 그게 뭐냐면은 높이 제한 완화 적용을 받은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달리 정하지 않게 되면 모두가 직사각형짜리 건물만 짓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의 어떤 특색이라는 게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좀 특이한 모양의 건물의 건축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용도, 형태에 따라서 어떻다 높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 외에 조례라는 형식으로도 어떻다 높이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땅 가지고 있을 때 건물의 높이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된다. 바로 조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특별시는 관여시에서는 그 외에 공고된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가서 시의 홈페이지 가서 공고된 내용을 찾아보면 어떻다 높이 제한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바로 일반적인 의미의 높이 제한이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지문 3개 나왔어요. 거의
의미가 없는 파트. 자, 그러면 이제 그나마 딱 한 번 8년 사이에 답을 하나 뽑았던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1조 햇볕을 받기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과정은 더럽게 복잡한데 시험 문제 답이 되는 주제는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듣고 버리시면 되는 거야. 1조 햇빛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햇빛을 받도록 일정한 높이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토지의 종류로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건물의 종류라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밑줄 그으면 안 돼. 자, 사이드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 우리가 앞에서 토지의 종류로서 자,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으로 구분하고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의미상 주로 주택을 많이 짓겠지요. 그래서 앞에 건물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 햇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정한 높이 제한을 하게 된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런 지식들은 시험용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틀리든 맞든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리버리게 막 출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출제하면 다 출제 오류야. 야, 예를 들어서 전용 주거지역에서 원칙은 정북 방향 경례. 개념 설명드릴 텐데 듣고 버리시는 거야. 자, 토지가 있습니다.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토지가,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자, 그러면 햇볕은 언제 받느냐? 낮 시간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물, 이 대지 소유자 건물을 너무 높게 지어버리면 자, 동북 방향에 있는 토지 소유자, 서북 방향에 있는 토지 소유자 다 피해를 받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가 된다? 정북 방향의 대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거 건물 너무 높여져 버리면 대낮에 햇빛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를 들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영화관에서 요즘엔 그런 거 이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옛날에는 그 키 큰 아저씨가 앞쪽에 탁 서 있으면 대가리 때문에 앞에 스크린 가려. 그래서 궁시렁 하다가 용기 있는 누가 얘기를 하죠. 아저씨, 앞으로 좀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저씨가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다? 뒤에 있는 사람이 햇볕을 받을 수 있다. 자, 뭔 얘기냐면은 이런 논리 구조예요. 지금 두 개의 토지가 있는데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 자, 그랬을 때 남쪽에 너무 건물을 높게 짓게 되면 어떻다? 뒷사람이 햇볕을 못 받는다.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서 어떻다? 건물을 지어라. 해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일정 거리를 확보할 능력이 없다. 땅이 좁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건물 낮게 지어라. 라는 개념이 바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어떻게 해라? 건물을 지어라. 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아저씨 앞으로 좀 가세요. 대가리가 크니까 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저씨가 앞으로 가게 되면 거리가 확보가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햇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아저씨가 짜증을 내면서 확 대가리를 돌리면서 뭐라고 해? 제일 앞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대가리를 잘라야지. 그럼 어떻게 돼? 대가리를 잘라야 된다고. 더 이상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없으면. 그 얘기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라? 낮게 지어라. 되게 우아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북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건물 낮게 지어라. 라는 얘기를 북쪽 대지 소유자를 배려해서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라. 근데 때려 죽여도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라? 건물을 낮게 지어라. 이런 식의 얘기. 이게 정북 방향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어떻게 해라? 건물을 지어라.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띄울 능력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낮게 지어라. 해서 듣고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정북 방향 경리를 하다 보면은 자, 이게 좋은 점이 있겠죠. 다 자, 일정 거리를 확보해서 뒤쪽 사람이 햇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 이걸 재개발을 한다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북쪽으로 거리 띄우고
또 이 사람도 북쪽으로 거리 띄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마당은 없어지고 뒤뜰은 이빨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아예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라 남쪽으로 띄워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왜? 문장 길이가 귀샤대기로 올리잖아. 이게 요약 한 개 이 정도야. 그래서 시험 출제가 된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읽어봐봤자 이게 뭔 말을 하는지 감도 안 잡혀. 끝나지 않았어. 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자, 지금 용도 지역 기준을 하나 문제 삼았고요. 두 번째,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요,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주거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게 상업적 이런 데, 준공업적 이런 데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어떻다? 자, 지금 이쪽이 왼쪽이 남쪽, 오른쪽이 북쪽. 자, 101동, 102동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고 했을 때 101동이 너무 높게 건물을 지어버리면 뒤쪽 102동 사람이 어떻다? 저 정부가 햇볕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뒷동을 배려해서 동과 동 사이 일정한 거리를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인동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 있어서는 동과 동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라.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남쪽에 대지하고, 자, 101동이 바짝 붙여가지고 몇 센치 띄고서 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뒷동을 배려해서. 그러면 방음벽 이런 것 때문에, 자, 101동의 저층부가 또 햇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자, 남쪽 대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스스로 물러나서 어떻게 해라? 101동 햇볕을 받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름하여, 자, 그거지.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지금 두 가지. 채광 방향으로의 경내에서 햇볕 들어오는 방향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물을 지어라.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 다 쓸데없는 거야. 이거는 건축사 좀 하시는 분들, 요즘에 건축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게 언제 햇볕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안에 돌리게 되면 다 세팅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프로그램이 제일 잘 알지. 이걸 문장으로 굳이 표현해봤자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자, 예외라고 해서 적용 안 하는 거. 중심상업적, 일반 상업적에서는 어떻다?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외울 게 뭐라고요? 중심상업적, 일반 상업적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 거의 의미 없어요. 자, 가십시다. 요건 이제 부동산 학기론과도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기론 보면 직주 분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하고 주택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현상을 직주 분리라고 불렀었고, 비슷한 개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거 분리라고 하는 것은, 자, 형편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서 사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뭉쳐 살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뭉쳐 있는 모습을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고소득층 주택과 저소득층 주택의 경계 지역에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다?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이건 이제 주거 분리의 개념이고, 지금 이제 논의할 중쟁점은 직주 분리. 자, 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부증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땅값은 어떻다? 비싸지게 된다. 땅값이 비싸니까 이때 우리가 지대론 이런 거 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토지 이용 유형을 누가 결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토지 이용 유형을 결정한다. 언론서의 입찰 지대 이론 이런 개념이 연계가 되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동거리니 채광 방향으로의 경내니 이런저런 규제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강남권에 있는 자 도심지 내에다가 소위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느냐. 단순화시키면 주상복합 지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주상복합 못 짓습니다. 왜? 다른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인동거리 이런 거 띄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런데 자, 공동주택, 주상복합이 돼버리면 무슨 문제? 인동거리지 뭐니 이런 조항 때문에 이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야.
층수도 높이도 낮게 지어야 되고 등등 해서 그게 합리적 토지 이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중심지에도 일정하게 어떻다 높은 주택, 자 두상복합들 들어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밤이 됐을 때 도심지가 완전히 텅 비는 것보다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주택 일부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여기까지 오시다가 대부분 뒤져버립니다. 힘들어가지고. 왜? 우리가 무슨 건축사 아니고 얼마나 뛰고 어쩌고 영화관에서 그 키 큰 아저씨 얘기만 생각나. 나중에는 대가리 치우세요. 이 얘기만. 그래서 실제 시험용어는 의미가 없어요. 이 파트는 유일한 이슈가 자 중심상업적, 일반 상업적에서 공동주택에서는 1조 등의 확보를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문장 하나만 외우시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 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에 와서처럼 문제가 점점 이건 그리고 게다가 항상 오른편 구성을 해요. 나머지를 다 틀리게 뽑아요. 원칙 예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원칙을 출제하잖아요. 출제 오류 시비가 터지게 돼요. 출제 오류 시비,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원칙 파트를 다 말도 안 되게 막 뒤집어서 틀리게 구성하고 답을 뽑는 게 뭐가 된다?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에서는 설령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하나 더 외우겠다면 2층 이하 8m 이하일 때 아예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명드릴게요. 원래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어떻다? 뒷동, 자 뒤쪽의 대지 소유를 배려해서 일정하게 높이 제한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 건축물 자체가 2층 이하이고 8m 이하다. 그럼 얘 가려고 말할 게 없거든. 그때는 아예 높이 제한 규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예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딱 2개 외우시고 끝내는 거야.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 이 파트 자체는 공부를 깊이 갈 내용도 아니고 체계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제가 이걸 굳이 설명을 한번 드리는 취지는 우리 건축법의 건축물과 관련된 메인 주된 규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지역도 아닌 지역 이런 시골에서도 최소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은 어떻다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과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 3번, 4번 질문 보고 버립시다. 3번 유일하게 답이 됐잖아요. 일반 상업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끝머리 적용된다. 틀렸죠? 일반 상업지역 교재 212페이지 3번 지문, 212페이지 3번 지문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의 공동주택 뒤에 적용된다. 틀렸다고요? 그래서 일반 상업적, 중심 상업적의 공동주택은 어떻다?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번 질문까지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을 아예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딱 2개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버리도록 합니다. 해서 이게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제. 그리고 나서 지금요, 한 16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거의 안 나온다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은 딱 이걸로 끊어버려요. 더 이상 내릴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바로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출제가 언제 29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게 19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자, 요건 이제 개념을 정리해 드리면 이런 식이야. 구조 안전 확인 서류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착공 신고를 할 때 따로 이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물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자 용도 보니까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와 있죠. 이건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종류 다 외우려면 죽어버려요. 몇 개만 포인트를 일단 그리고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 건물의 종류가 주택이다. 그러면 어떻다?
당연히 이건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 무너져 버리면 여러 명 다칠 수가 있다. 저녁밥 먹다가 가옥이 무너져서 다쳤다.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다 치고 여기 숫자 싸움인데요. 목구조와 목구조 외 구조가 있는데 목구조 외 구조는 시험에 못 내요. 자, 지금 목구조. 자,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목구조 목삼오, 외, 둘들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목구조는 3층 이상이 됐을 때 500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라. 목삼오라고 한 거. 자, 목구조 외 구조는 자 둘이니까 2층 이상 200 이상이면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라 해서 굳이 공식으로 외운다면 목삼오, 목삼오, 외, 둘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는데 이게 이제 실제 하는 기술을 가지고 보게 되면 목구조를 낼 수가 있어요. 목구조는 확실하니까. 근데 목구조 외 구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텐데 출제위원들이 목구조 외 구조란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목구조만 해도 아작나니까. 해서 목삼오 외 둘들. 출제 포인트는 목구조. 목구조는 어떻다? 3층 이상, 그 다음에 500 이상일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라. 자, 숫자를 굳이 외 둘들까지 비교를 해드리는 게, 자, 목구조 외 구조에 있어서는 2층 이상, 200 이상이 되면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된다. 자, 볼까요? 지금 목구조가 더 튼튼해요? 목구조 외 구조가 더 튼튼해요? 목구조가 더 튼튼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목구조 건물이 더 튼튼합니까? 목구조 외 구조가 더 튼튼합니까? 목구조 외가 튼튼하겠지. 다 그래 콘크리트로 건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건 뭔 얘기냐면 튼튼의 얘기를 어떻게 접근해냐면 무너질 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자, 목구조 외 구조 2층 200 이상 뭐 이 건물 무너지면 1층에서 하면 뒤지겠죠? 살아남을까? 아니 이건 이제 의미가 뭐냐 무너졌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자, 2층짜리 건물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2층 이상 200 이상은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층이나 2층에 살던 사람이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가 무너지면 뒤지겠죠? 확률상. 목구조 외 구조는 무너져도 좀 살 수 있다고 보나 봐요. 머리 혹만 생기고. 목구조니까 무너지면서 대가를 찧어서 겁나 아프긴 해. 말도 못하게 아파. 근데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나 봐요. 그런 구조 생각.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무너졌을 때 2층 이상만 되면 콘크리트 구조는 완전 즉사다. 근데 목구조는 3층 정도까지는 문틈에 잘 끼어가지고 상처를 크게 입더라도 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목구조는 3층 이상, 500 이상. 목구조를 2층으로 새로 만들 때는 다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 같아요. 목삼오 외 둘들. 근데 출제 포인트는 일단 이게 나머지는 높이 13m, 1000m,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옛날 문제고 지금 여기서는 출제 이슈가 목삼오 외 둘들, 목구조라고 하는 거 3층 이상, 500 이상. 그 다음에 목구조 외 구조는 얼마? 2층 이상, 200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면 충분해. 목삼오 외 둘들, 목삼오 외 둘들, 목삼오 외 둘들 이렇게 끊어가셔야 돼요. 목삼오 외 둘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미 나왔거든요. 3층 500 이상이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욕심 부릴 게 다만 창고, 자, 작물재배사, 축사, 재배라고 돼 있죠?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재배라고 돼 있잖아요. 요걸 준비하셔야 된다고. 지금 목구조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500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용도가 축사다, 작물재배사, 창고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 안 죽어? 사람은 안 죽는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규모가 크더라도 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지금 29회 때 목삼오가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이제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 뭐라고요? 자,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건물의 용도 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높이 자 13m, 처마 높이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런 것들을 그러다 치고 지금 출제 포인트는 목사모 외돌돌 목구조의 경우 3층 이상 500 이상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예외로서 다만 창고축사 작물재배사 제외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창고축사 작물재배사는 어떻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에서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건축물 중 건축주가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해서 자, 거기 뭐가 나와 있어? 목구조 나와 있죠? 뭐라고 되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자, 우리가 목구조 같은 경우는 3층 이상 또는 얼마 500 이상이 됐을 때 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서 이때 출제를 할 때는 숫자를 갖고 출제 이슈를 삼았어요. 숫자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출제용 같으면 아무래도 숫자는 맞게 해주고 즉 3층 이상의 목구조인 창고 이렇게 뒤에 사족을 달아서 틀리게 구성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일단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까 우리 문제 제가 그 26회, 29회 때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외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일단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목사모 외돌돌. 특히 목사모 목구조 외구조하면 너무 지저분해. 문제 구성하기가 목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500 이상이면 다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다만 그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됐을 때 창고축사 작물 재배사 했을 때는 사람 몇 명 다치지 않기 때문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 바로 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요것만 이슈. 요게 나중에 세팅되면 그 다음에 구안전 확인에 관한 협력 이런 것들 나중에 볼 테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될 테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얘기를 설명드렸고 여러분 교재 기준 213페이지부터 경계벽의 설치 기준이라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문제 나와 있어요. 얘 때려 죽여도 못 풉니다.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회 때 이런 문제 구성됐는데 해설도 보지 마시고 버리시라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하단부에 요건 하나 체크해볼까? 214페이지,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해설 가리시고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오른쪽 위에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일단 해설 가리시고 답 가리시고 요건 찍는 훈련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 수는 없어요. 자, 요 문제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찍는 거야. 보니까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스톱. 이게 뭐가 됩니까?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뭐라고 한다? 초고층 건축물. 그래서 기억번호는요. 초고층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N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부터 통하는 즉 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어떻다? 한 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자,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 문제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롯데타워 말씀을 드리면서 30층마다 어떻다? 30층, 60층, 90층 등의 빈 공간이 있다. 그게 피난 안전구역이다. 그래서 그 피난 안전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산입하지 않는다. 다시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면적 등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초고층 30층 1자 한 개소에서 답은 4번 되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를 보니까 1번, 2번에 준고층 나와 있죠? 준고층 나와 있죠? 이건 뭐죠? 개소리예요. 이런 거 없다고.
아까 우리 공부할 때 초고층하고 고층은 있었고 준초고층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준고층이라는 건 없었다고.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게 되게 피곤하게 만들기 이런 거야. 아예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소설을 쓰는 경우. 특히 이제 학계는 심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 걸 대비해서 결국은 뭐냐면 단 한 개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야 돼. 어리버리 문제 많이 풀어보고 뭐 이 강의하고 이러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다. 뭐 그게 나쁠 것까지는 없는데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가끔 수험생들 중에서 주요 출판사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사서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삭신이 녹아나지.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지금 문제 데이터는 다 주어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한 8년 정도의 주된 데이터 이것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양을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아 그렇구나 놀고 있네지. 그 삽질입니다. 내 실력으로 풀어야 된다고. 내가 직접 몇 개를 외우셔야 돼. 근데 이제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요거 하면서 자기가 되게 뭐 많이 했다라는 뭐죠? 자기 만족? 몇 년째? 몇 년째 그런 분들 많다고요. 보면 좀 깝깝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라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쉽게 풀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다 따라서 초고층까지는 무조건 맞춰야 되죠. 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니까. 이건 고학과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그래서 한 층당 층고는 기본적으로 몇 미터? 4m로 해석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 기준 관련해서 해설 쭉 나와 있죠? 예, 범위 관련해서 그 다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 죽으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전혀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 관련 규제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중에서 그나마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높이 제한. 그 중에서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의 공동주택은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층 이하 8m 이하인 건축물은 아예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 아까 우리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서 목사무라고 해서 목구조 3층 이상 500 이상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그 정도까지가 주요 이슈. 자,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지 관련 규제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